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한국경제TV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연일 파월비 연준 의장 흔들기에 나섰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단은 공세를 멈췄습니다. 이달 29일부터 이틀간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 금리를 결정하는데 향후 FOMC 전망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 경제부 유주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 기자, 먼저 지금으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 대한 공격을 멈춘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기에 이어서 2기 들어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거부하는 파월 미 연준 의장을 아주 흔들면서 해임을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도도 일단은 판정패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격 모독적인 발언에 그쳤던 트럼프 대통령 측은 연준 본관 건물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 연준이 19억 달러 지출을 승인받은 이후에 실제로는 25억 달러를 썼다면서 사기 혐의와 더불어서 의장 해임 가능성을 거론했는데요.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또 최근 연준 홈페이지에 나오시는 화면처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상승 때문이었다는 반박문을 아주 자세하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법은 연방준비제도 이사 해임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에 한해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중대한 불법 행위나 직무유기 등으로 아주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 내 법원과 학계 판단입니다. 또 연준 제도가 설립된 지난 1913년 이후 지금까지 해임된 의장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이에 더해 파월 의장 해임설이 구체적으로 나왔던 지난주 16일에 금융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나는 이유가 됐습니다. 네, 보통 금리를 내리는 걸 시장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왜 파월 해임설에 금융시장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까? 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추진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날 상승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즉시 반락했습니다. 이후 트럼프가 해임 가능성이 낮다고 직접 언급하고 나서야 그제야 다시 급등하면서 상승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날 국채 금리 30년물의 경우에 파월 해임설 직후 급등하면서 5.08%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5%를 좀처럼 넘어서지 않는 30년물 금리가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를 떠나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그 상황만으로도 금융시장에 얼마나 혼란이 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각국의 중앙은행과 정부는 어떤 면에서는 서로 견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치 권력은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권과 발권력을 지배하기를 원하고요. 중앙은행은 여기에 맞서서 국가 경제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결정 내려야 합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파월의 해임설이 나오자 즉각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을 비롯한 수많은 경제계 인사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경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또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대다수 국가들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는데요. 이 신뢰가 흔들린다면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도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도이체방크는 파월 의장을 해임할 경우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달러화가 급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네, 당장 다음 주 FOMC가 예정돼 있습니다. 7월 금리 결정 아직까지는 동결이 유력하죠? 네, 맞습니다. 연준이 이번 달에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는 주장은 이미 좀 설득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경제 지표가 양호한 상황에서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이죠. 금리 인하 논장을 사그라들게 한 것은 바로 6월 고용 지표인데요. 비농업 일자리 수가 전달 대비 무려 14만 7천 개나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또 실업률은 5월 대비 하락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같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7월 금리는 동결을 하고 또 미국이 많은 국가들과 관세 협상 시일을 8월 1일로 두고 있는데 이 관세 영향을 봐서 인플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9월의 금리 인하가 유력하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결정 자체는 동결이더라도 얼마나 많은 위원들이 동결에 반대했는지는 7월 이후 연준 내의 구도와 또 9월 FOMC 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네, 금리가 결정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흔들기도 진정될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월가와 또 글로벌 시장의 많은 주체들은 파월에 대한 사퇴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그림자 의장을 둬서 연준 내 분열을 고조시키고 또 임기가 내년 5월에 종료되는 파월 의장이 스스로 물러나게끔 유도한다는 건데요.
파월 의장의 이사로서의 임기는 오는 2028년 1월까지로 의장직을 그만두더라도 FOMC 위원으로 계속해서 금리 결정에 관여하게 됩니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구미에 맞는 다른 이사를 지명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파월을 지속적으로 흔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목도한 것처럼 이 같은 결과는 파월의 입지 약화뿐 아니라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도 약화로 이어져서 곧 금융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가 상존할 것이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당장은 7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에 반대하는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가 관심입니다. 이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를 필두로 인해 몇몇 인물들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 FOMC 이후 파월 흔들기가 더 격화되면서 연준 내에서도 통화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더욱 돌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달 초까지만 해도 선방했던 수출이 관세 여파에 다시 고꾸라졌습니다. 남은 기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대미 수출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되는 만큼 정부는 막판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종 주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승환 기자, 이달 20일까지 누적 수출액이 꺾였다고요? 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361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2% 줄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조업 일수가 하루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일평균 수출액은 4.1% 증가한 걸로 집계됩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16.5% 늘어서 호조세를 이어갔고요. 승용차는 3.9% 증가했고 선박 역시 2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10대 주요 수출 품목 중 이들 3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감소했는데요. 50% 관세 폭탄을 맞은 철강과 25%가 부과된 자동차 부품이 나란히 부진했고요. 불황을 겪고 있는 석유 제품은 급감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대미 수출이 2.1% 감소했고요. 미국과 함께 양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도 6% 가까이 줄어든 걸로 확인됩니다. 네, 내달 1일 관세 부과 여부에 따라 우리 수출의 운명도 판가름 날 텐데요. 우리 정부 막판 총력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주요 경제단체와 대미 통상 긴급 점검회의를 가졌습니다. 현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하에 협상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발언 확인하시죠.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원팀의 협업 정신으로 우리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이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며 최선과 최악의 시나리오가 모두 열려있는 매우 엄중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상품 구매 확대와 더불어서 소고기 농산물 수입 확대, 구글 정밀지도 반출에 이르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 해제를 요구하고 있죠. 우리 정부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열흘 만에 다시 미국에 급파한 데 이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빠르면 이번 주 방미길에 오릅니다. 다만 김 장관은 구체적인 미국 방문 계획을 두고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구 부총리 역시 방미 일정을 조율 중이라면서 최대한 빨리 미국과 만나서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두고 관세 협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실장이 다시 한번 미국 출장에 나선 상황에서 새 정부 재무 통상수장이 임명된 만큼 관세 협상부터 방위 분담금, 한미 정상회담 일정까지 여러 분야를 한꺼번에 논의하는 패키지 딜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취임한 구윤철 부총리에겐 관세 협상 이외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단기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는 공주 산성시장을 찾았는데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첫날 사용 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과일이나 육류 등 신선식품 가격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오전에는 취임식 직후 기자들을 만나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활물가 안정을 지목했습니다. 농심부에 따르면 어제까지 닷새간의 집중호우로 농작물 2만 8천여 헥타르가 물에 잠긴 걸로 집계됩니다. 축구장 4만 개의 넓이인데요.
대부분은 벼와 논콩이고 고추나 멜론, 수박 등을 비롯해 닭과 오리, 돼지 등 가축 피해도 상당합니다. 물가 불안 우려가 커지는 이유인데 실제로 정부는 당분간 해당 상품의 공급이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수급 대책에 집중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가격이 상승한 품목은 할인을 지원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소비 쿠폰은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편히 쓰는 카드로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지급 첫날인 오늘 오전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에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이 신한카드는 접속 장애가 일어났고 일부 카드사 앱은 수천 명씩 대기 행렬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1, 2차에 걸쳐 풀리는 소비 쿠폰 규모는 무려 13조 9천억 원.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카드사들에겐 매출 상승의 기회처럼 보이지만 이 카드사들 표정이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 소비 쿠폰 사용처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이들 가맹점은 이미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돼 있어 이 카드사 입장에선 큰 이익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추가 전산 구축과 인건비 등 부수 비용도 발생하고요. 정부 사업은 정산에만 2, 3개월이 걸려 이자 부담도 큽니다. 실제 카드사들은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약 80억 원의 적자를 본 바 있습니다. 이번엔 그때보다 수수료율이 더 낮아져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푸념도 나오죠. 가맹점 수수료를 최대 수익원으로 삼아오던 카드사들의 수익성은 최근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정부가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구반별로 0.05에서 0.01% 내렸죠. 이에 지난 1분기 8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전년보다 8.4% 줄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전체 수익에서 두 번째로 비중이 큰 카드론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카드론이 신용대출로 분류되면서 수요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수익성 악화에 대응할 돌파구를 찾지 못한 카드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배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AI 바이오 기업을 찾았습니다. 배 장관은 바이오는 AI와 접목해 변혁의 시점에 와 있다며 글로벌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원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바이오 벤처가 모여있는 서울 바이오 허브를 찾았습니다. 이제 취임하고 첫 방문을 어디로 할까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기초과학 분야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청도 많이 하셨었고 바이오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AI와 접목이 되면서 많은 어떤 대변혁의 시점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 장관은 AI 3대 강국 도약의 실현과 첨단 바이오 등 미래 전략 기술 확보에 과감하게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I를 단순히 테크 기술에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 분야의 AI 기술을 심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AI를 기반으로 산업 혁신이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배 장관은 LG AI 연구원장 시절 경험도 앞으로 펼칠 정책에 적극 활용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저도 알츠하이머 정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AI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AI를 잘 접목을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좀 더 빠르게 손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투자 등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일상 이상 할 때도 좀 투자가 더 저 분자 같은 경우에는
임상 1상 들어가는데 한 50억 원, 그다음에 임상 2상 들어가서 2상 가기 전에 한 100억 원 정도 추가가 자금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파이프라인 하나에 한 150억 원 정도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배 장관은 AI가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 활용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조선업을 재건시키려는 트럼프 정부가 기대를 걸고 있는 파트너가 우리나라 조선산업입니다. 한화가 인수해 한미-조선업 협력 모델을 보여주는 필리조선소 현장을 김종학 뉴욕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660톤급 거대한 크레인에 한국 조선회사 이름이 새겨져 있는 미국 동부 한화 필리조선소입니다. 지난해 말 한화오션, 한화시스템에 인수된 이곳 조선소는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을 미국에 접목한 첫 사례입니다. 제 뒤로 하나 필리조선소의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 아래에서 미 해사청에서 발주한 다목적 선박이 건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크 안에 한 척밖에 건조하지 못하는 능력이지만 하나오션은 앞으로 10배 정도 이 능력을 키워서 수익성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조선소 내 크레인 하부, 독 주변 방치되어 있던 땅을 다지는 것만으로도 생산 효율을 지금의 2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인력인 용접공도 자체 훈련시설에서 육성해 현지에서만 올해 60명, 앞으로 연간 200명씩 투입합니다. 하나 필리조선소는 이렇게 한국의 기술력을 현지에 이전하면서 이런 조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양국 간 협업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서명한 해양패권 복원 행정명령과 선박 건조법 등 자국 내 건조 능력 회복을 위한 초당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We have already submitted 2 to 3 RFIs for naval projects, and we continue to do those now. So we are actually in the process of bidding for naval projects right now. 미 해군 군수지원함 건조가 3년 가까이 지연되는 등 미국의 조선업 재건은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높은 관세와 인건비의 장벽을 넘어 미 국방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지가 한국 조선업 미국 진출 성공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기점으로 삼성그룹주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압도적인 상승세를 보인 한화그룹주에 비하면 저조했던 삼성그룹주, 반등의 신호탄을 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투자토크는 증권부 김원규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올해 그룹주 ETF 전반적인 현황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올해 그룹주 ETF 시장의 승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단연 한화그룹이었습니다. 대표 상품인 플러스 한화그룹주 ETF는 연초 이후 무려 10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ETF는 주가가 급등한 지주사를 비롯해 조선, 방산, 석유화학, 금융계열사 등 11개 상장사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구성 종목 중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 한화솔루션 등 개별 종목들이 크게 오르면서 해당 ETF의 누적 수익률을 끌어올렸습니다. 뒤이어 에이스 삼성그룹 동일가중, 타이거 현대차그룹 플러스, 펀더멘털, 이 두 개의 ETF가 30% 넘게 올랐고 에이스 포스코그룹 포커스, 그리고 타이거 LG그룹 플러스 펀더멘털이 20% 내외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2위는 삼성그룹주가 차지를 했습니다. 1위 하나와의 격차가 생각보다 조금 큰데요.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도 해소됐고 앞으로는 삼성그룹주의 약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30% 넘게 오른 것과 비교하면은 그래도 좀 아쉬운 수치였죠.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그간 하나 관련 ETF가 오를 대로 오른 만큼 다음 이 그룹주 ETF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삼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재용 회장의 무죄 선고로 인한 사법 리스크 완화는 M&A 전략 재개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고대 역폭 메모리 납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삼성전자와 계열사들의 밸류에이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달 상황은 확연히 다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1조 8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국내 주식 순매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은 50.08%로 지난해 4월 말 이후 첫 50%를 넘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주가가 더 오를 여지가 충분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삼성그룹주 ETF의 삼성전자 비중이 대체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상승도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네, 특히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이 주가의 어떤 나침반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적 전망, 증권가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2분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조한 실적과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실적 바닥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한 AI GPU 수출 재개를 허가한 것이 삼성전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엔비디아의 H20 칩 중국 수출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이 칩은 엔비디아가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사양을 낮춰 만든 칩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이 제품의 4세대 HBM인 HBM3를 공급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칩이 중국 수출이 재개가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HBM 매출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때문에 이달 중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증권사들이 냈는데요. 22개가 이 삼성전자의 주가 평균 목표치를 7만 5천 원 선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6만 7천 원 선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약 13% 추가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그룹주 ETF 중에서도 특히 어떤 상품들을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관련 ETF 가운데서도 앞으로의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 비중이 좀 많은 그런 상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코덱스 삼성그룹과 타이거 삼성그룹 펀더멘탈 그리고 한국투자 킨덱스 삼성그룹 SW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 상품에 삼성전자를 담고 있는 비중이 약 25% 정도입니다. 에이스 삼성그룹 동일가중도 대표 삼성그룹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삼성전자 비중이 6%대에 불과합니다. 우선 타이거 삼성그룹 펀더멘탈은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들 중 실적이 견조한 기업들을 담고 있고 또 올해 33%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상품인 코덱스 삼성그룹은 시총 1조 원 이상인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중심으로 이 구성 종목이 돼 있고 수익률은 28%입니다. 이 밖에 한국투자 킨덱스 삼성그룹 SW는 상장사 중 시총과 유동성이 높은 종목 중심으로 편입이 돼 있고요. 27%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와 함께 삼성전자 실적 바닥론에 힘입어서 삼성그룹 ETF가 하반기 또 다른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삼성그룹 ETF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증권부 김원규 기자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